싫어. 차라리 혀를 깨물고 자결을 하면 했지. 그 7푼이 8푼이 바보 멍청이한테 시집은 절대로 못 가.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찢어발기며 집안을 뒤흔들었으니 그것은 홀레복을 입혀보려던 하녀들의 손길을 거칠게 뿌리치며 발악하는 월선의 목소리였다. 방바닥에는 깨진 화병 조각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붉은 비단 홀레복은 갈기갈기 찢겨진 채 마치 피를 토한 듯 흉물스럽게 나뒹굴고 있었는데 그 난장판 속에서 월선은 산발을 한 채 눈을 부라리며 제 아비와 어미를 향해 도끼 어린 저주를 퍼붓고 있었다. 평소 고고하고 아름답기로 소문난 진사댁 맏딸의 채통 따위는 온데간데 없었고 오직 자신의 인생이 구렁텅이로 빠지는 것을 막으려는 처절한 몸부림만이 방 안가득히 살기 사치를 내뿜으며 보는 이들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진사박 대감은 뒷목을 잡고 쓰러질 듯 비틀거렸고 안방마님은 딸의 다리를 부여잡고 통곡을 하고 있었으니 오늘이 바로 저 건너 마을 제일가는 부자이자 괴짜로 소문난 최참판 댁의 바보 아들 칠성과의 혼례날이었기 때문이다. 박진사는 가문의 쇠락을 막기 위해 막대한 지창금을 약속한 최참판과의 혼사를 억지로 밀어붙였으나 막상 가마가 대문 앞에 당도할 시간이 다가오자 월선이 이토록 격렬하게 거부하며 목숨을 끊겠다고 위협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박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수염을 잡아당기며 이년아 가문의 명운이 달린 일이다. 네가 정녕 우리 집안이 길바닥에 나앉는 꼴을 보고 싶어 이러는 게냐 라고 호통을 쳤으나 월선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깨진 사기 조각을 제 목에 겨누며 가문이 망하든 말든 침 질질 흘리는 바보 수발들며 사느니 귀신이 되어 이 집안을 저주할 것입니다. 라고 악을 썼다. 그때 소란스러운 방 안의 풍경을 문지방 너머에서 숨죽여 지켜보고 있던 그림자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박진사의 둘째 딸 연화였다. 언니 월선과는 달리 첩실의 소생이라는 이유로 집안에서 늘 없는 사람 취급을 받으며 자라온 연화는 화려한 비단옷 대신 무명옷을 입고 부엌길을 도맡아 하며 살아왔지만 그 심성만큼은 흙탕물 속에서도 맑게 피어나는 연꽃처럼 고결하고 깊은 속내를 지니고 있었다. 연화는 아버지가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며 밤마다 한숨 짓던 모습을 기억했고 비록 자신을 구박했지만 그래도 피를 나눈 언니가 저토록 죽기 살기로 거부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 한 구석이 짓눌리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만약 오늘 혼례를 치르지 못한다면 최참판 댁의 노여움을 사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박진사 댁은 하루아침에 풍비박산이 날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이었다.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신 연화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가 난장판이 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는데 그녀의 등장은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에 갑자기 찾아온 고요함처럼 좌중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형님. 소녀가 가겠습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고 그 한마디에 발광하던 월선조차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다물었으며 박진사는 멍한 표정으로 서녀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형님은 이 집안의 자랑이자 희망이시니 저 같은 천한 아이와는 달리 귀한 곳으로 시집 가셔야 마땅합니다. 어차피 저는 있는 듯 없는 듯 살아온 인생, 최참판 댁이 바보 신랑이든 호랑이 구리든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연화의 눈동자에는 두려움 대신 서글픈 결의가 일렁이고 있었다. 박진사는 처음에는 당황했으나 이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첩의 자식인 연화가 희생양이 되어준다는 사실에 내심 쾌재를 불렀고 안방마님과 월선 역시 겉으로는 미안한 척했으나 속으로는 알터니가 빠진 듯 시원해하는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곧바로 하녀들이 달려들어 월선의 몸에 맞춰 지어놓았던 화려한 혼례복을 연화에게 입히기 시작했는데 옷이 연화의 몸에는 다소 컸기에 품을 줄이느라 바느질 소리가 분주하게 오갔다. 연화는 거울 속에 비친 낯선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것이 붉은 꽃가마를 타고 가는 신부의 모습인지 아니면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인의 모습인지 분간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입술을 꽉 깨물었다. 창밖에서는 이미 최참판 댁에서 보낸 가마꾼들의 왁자지껄한 소리와 풍악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고 연화의 심장은 그 북소리에 맞춰 걷잡을 수 없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이윽고 연화가 연지곤지를 찍고 족두리를 쓴 채 대청마루를 나서자 집안 사람들은 안쓰러움보다는 무사히 혼례를 치르게 되었다는
안도감에 젖어 서둘러 그녀를 가마 안으로 밀어 넣었다. 가마 문이 닫히고 덜컹거리는 진동과 함께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연화는 좁고 어두운 가마 안에서 비로소 참아왔던 눈물을 소리 없이 흘리며 치맛자락을 움켜쥐었다. 바깥 세상은 축제 분위기로 떠들썩했으나 연화의 귀에는 그 모든 소리가 자신을 비웃는 조롱처럼 들려왔다. 그램, 저 가마에 탄 색시가 불쌍해서 어쩌나. 천하의 바보 칠성이한테 시집을 가다니. 꽃다운 나이에 생과부나 다름없지. 돈에 눈이 먼 박진사가 딸을 팔아먹은 게지. 차차. 장터의 아낙네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가마 틈새로 비수처럼 파고들어 연화의 가슴을 후벼 팠다. 최참판댁에 도착하여 가마에서 내린 연화는 수많은 하객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꽂히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숙인 채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는데 맞은편에는 소문으로만 듣던 신랑 칠성이 해벌쭉한 웃음을 흘리면서 있었다. 칠성은 덩치는 산만했지만 눈빛이 풀려 있었고 입가에는 침이 흥건하여 턱받이를 하고 있었으며 사모관대는 삐뚤어져 있어 그 모습이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었다. 그는 신부가 다가오자 갑자기 손뼉을 치며 와 색시 왔다. 이쁘다 헤헤헤 하고 괴성을 질러 주변 사람들을 폭소하게 만들었고 연화는 수치심에 얼굴이 화끈거려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천천히 칠성에게 절을 올렸고 칠성은 절을 하려다 중심을 잃고 엉덩방아를 매서 또 한 번 잔칫집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지옥 같은 혼례식이 끝나고 밤이 깊어지자 연화는 신방에 홀로 남겨져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공포와 긴장 속에서 신랑을 기다렸다. 밖에서 왁자지껄하던 하객들의 소리도 하나둘 잦아들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만이 간간이 들려오는 깊은 밤. 문 밖에서 둔탁한 발소리가 들려오더니 드디어 방문이 벌컥 열렸다. 연화는 공포에 질려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바보 신랑 칠성이었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상 위에 차려진 술상을 보고 헤헤 술이다 맛있는 거다 하며 닭다리를 집어들고 개걸스럽게 뜯기 시작했고 술을 병째로 들이키며 옷자락에 국물을 흘리는 등 천지분간을 못하는 아이와 다를 바가 없었다. 연화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체념과 연민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고 앞으로 펼쳐질 험난한 시집살이를 생각하며 눈을 질끈 감았다. 그런데 그때 닭다리를 뜯던 칠성의 행동이 뚝 멈추더니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는 듯한 기묘한 정적이 감돌기 시작했다. 연화는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는데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방금 전까지 초점 없이 풀려있던 칠성의 눈동자가 밤하늘의 별처럼 서늘하고도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고 입가에 흐르던 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채 굳게 담은 입술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기 때문이다. 칠성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과 창문을 꼼꼼하게 걸어 잠그고는 연화에게 다가와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부인만이 놀라셨소. 이제 보는 눈이 없으니 안심하시오. 연화는 너무나도 급작스러운 변화에 말문이 막혀 덜덜 떨며 뒷걸음질을 쳤으나 칠성은 그런 연화를 안심시키려는 듯 부드러운 표정을 지으며 품속에서 무언가를 주섬주섬 꺼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흙투성이가 된 낡고 더러운 비단 주머니였는데 겉보기에는 거지들이나 찰법한 볼품없는 물건이었다. 칠성은 그 주머니를 연화의 손에 쥐어주며 속삭였다. 오늘 밤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이 낡은 주머니 하나뿐이요. 하지만 이것은 내 목숨보다 귀한 것이니 부디 나를 믿고 받아주시오. 연화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의 끈을 풀자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이하고도 영롱한 빛이 어두운 신방을 대낮처럼 환하게 밝혔다. 그 빛 속에서 드러난 물건의 정체를 확인한 연화는 그만 숨을 멈추고 말았으니 그것은 단순한 폐물 따위가 아니라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보는 이의 심장을 맺게 할 만큼 충격적인 물건이었다. 아이고 더러워라 저기 봐. 똥통에 빠진 생쥐꼴 좀 보라고. 얼레리 꼴레리 바보 신랑이 똥독에 빠졌대요. 동네 꼬마들의 짓궂은 놀림과 함께 날아온 돌멩이가 칠성의 이마에 툭 하고 부딪혔다. 칠성은 아픔도 모르는지 그저 해의 똥이다, 따뜻하다라고 소리치며 걸음지게가 넘어져 오물범벅이 된 마당 한가운데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었다.
악취가 진동하는 그 참혹한 광경에 지나가던 하인들은 코를 막고 찡그린 채 혀를 찾고 마당을 쓸던 마당쇠조차도 주인을 돕기는커녕 낄낄거리며 구경하기에 바빴다. 이것이 바로 최참판댁의 일상이었고 연화가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마주해야 하는 지옥도와 같은 현실이었다. 연화는 부엌에서 나오자마자 펼쳐진 그 참담한 광경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들고 있던 물동이를 내려놓을 새도 없이 버선발로 마당으로 뛰쳐나갔다. 서방님, 이러지 마셔요. 제발 일어나세요. 연화가 오물이 묻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칠성의 팔을 잡아 끌었으나 칠성은 덩치가 산만한 데다 힘이 장사여서 연화의 가녀린 팔로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칠성은 연화를 보자마자 반갑다는 듯 색시야 이리와 같이 놀자 하며 오물이 잔뜩 묻은 손으로 연화의 새하얀 치맛자락을 움켜쥐었다. 순식간에 연화의 옷까지 누런 오물로 더러워졌고 구경하던 아이들과 하인들은 배를 잡고 웃어댔다. 연화는 수치심과 서러움에 눈물이 핑 돌았으나 입술을 꽉 깨물고 남편의 옷자락을 털어내며 그를 일으켜 세우려 안간힘을 썼다. 그때 안채문이 벌컥 열리며 서리빨 같은 고함 소리가 떨어졌다. 이런 천하에 칠칠 맞은 것들, 아침부터 재수없게 무슨 구판을 벌이는 게냐. 최참판댁의 안방마님, 즉 칠성의 어머니이자 연화의 시어머니인 윤씨 부인이었다. 그녀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긴 곰방대를 든 채 혐오스러운 벌레를 보듯 아들과 며느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윤씨 부인은 본래 욕심이 많고 성정이 포악하기로 소문난 인물로 바보 아들을 낳은 것을 평생의 수치로 여기면서도 그 아들을 구박하는 며느리는 더욱 못마땅해했다. 그녀는 곰방대로 마루를 딱딱 내리치며 연화를 향해 독설을 퍼부었다. 내년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집안꼴이 더 말이 아니구나. 서방 하나 간수 못해서 똥통에 처박히게 만들어. 그러고도 네가 진사댁 규수라 할 수 있느냐. 밥값도 못하는 년. 연화는 똥물에 젖은 채 마당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다. 송구합니다, 어머님. 제 불찰입니다. 서방님을 씻기고 얼른 정리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억울함보다는 알 수 없는 혼란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지난 첫날 밤 그 서늘하고 위험있던 칠성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눈앞에서 침을 흘리며 어머니의 호통에 희죽거리는 이 남자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 그날 밤 칠성이 보여준 영롱한 옥새와 비단 주머니, 그리고 나를 믿고 기다려 달라던 그 묵직한 목소리는 마치 한여름밤의 꿈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다. 칠성은 연화에게 그 물건을 깊이 숨기라고 당부한 뒤 날이 밝자마자 다시 바보의 가면을 뒤집어 쓰고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연화는 품속 깊이 숨겨둔 그 차가운 옥의 감촉을 느끼며 이것이 꿈이 아님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켰다. 윤씨 부인의 질타가 끝난 후 연화는 칠성을 데리고 뒤뜰에 있는 우물가로 향했다. 늦가을에 차가운 바람이 젖은 옷을 파고들어 살을 애는 듯했지만 연화는 추위를 느낄 겨를도 없이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올렸다. 차가워 색시 미워. 칠성은 찬물이 몸에 닿자 아이처럼 발버둥을 치며 물을 튀겼다. 연화는 묵묵히 수건에 물을 적셔 남편의 얼굴과 몸에 묻은 오물을 닦아냈다. 거친 삼배 수건이 지나갈 때마다 드러나는 칠성의 피부는 바보 같은 행동과는 어울리지 않게 단단한 근육으로 다져져 있었고 몸 곳곳에는 알 수 없는 흉터들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연화가 흉터 자국을 조심스럽게 문지르자 칠성은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다시 물장구를 치며 딴청을 피웠다. 서방님, 연화가 주위를 살피고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뒤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언제까지 이러실 작정이십니까? 사람들이 어머님이 서방님을 저리 대하시는데 가슴이 아프지 않으십니까? 연화의 물음에는 간절함이 섞여 있었다. 그러나 칠성은 못 들은 척 물 위에 떠있는 낙엽을 잡으려 애쓰며 나뭇잎에다 둥실둥실 떠간다 라고 흥얼거릴 뿐이었다. 하지만 연화는 보았다. 아주 찰나의 순간 물방울이 튀어 시야를 가리는 그 짧은 틈에 칠성의 눈빛이 연화의 눈을 정면으로 꿰뚫어보며 깊은 슬픔과 미안함을 담아 반짝이는 것을, 그리고 물밑으로 뻗어온 그의 크고 따뜻한 손이 연화의 얼어붙은 손을 꽉 잡았다가 순식간에 놓아버리는 것을 말이다. 그 짧은 접촉은 100마디 말보다 더 강렬하게 연화의 심장을 울렸다. 기다려다오.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의 손길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목욕을 마치고 새 옷으로 갈아입힌 칠성은 다시 마당으로 뛰쳐나가 하인들과 어울려 흙장난을 시작했고, 연화는 젖은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들어가 밀린 일감을 처리해야 했다. 최참판 댁의 살림은 방대했고 하인들이 있었지만 윤씨 부인은 굳이 연화에게 고된 일을 시키며 괴롭히는 것을 낙으로 삼았다. 쌀을 씻고 장작을 패고 빨래를 하느라 연화의 고운 손은 어느새 거칠게 부르트고 갈라져 피가 배어나왔다. 하지만 육체적인 고통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하인들의 은근한 무시와 조롱이었다. 특히 집안의 재산을 관리하는 마름 소작 관리인 김가는 호시탐탐 연화를 음흉한 눈빛으로 쳐다보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는 칠성이 바보라는 점을 악용하여 안주인 몰래 쌀가마니를 빼돌리거나 장부 조작을 일삼는 교활한 자였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땅거미가 질 무렵 연화는 장독대 뒤편에 쌓아둔 팥감을 가지러 갔다. 인적 드문 곳이라 조용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억센 손으로 연화의 허리를 낚아챘다. 악연화가 비명을 지르며 돌아보니 술 냄새를 풍기는 김가가 누런 이빨을 드러내며 희죽거리고 있었다. 작은 아기씨, 서방님 수발 드느라 힘드시지. 이놈이 위로해 드릴 테니 소리 지르지 마시오. 바보 서방보다는 내가 낫지 않겠소. 김가는 연화를 구석으로 몰아붙이며 더러운 손을 뻗어 저고리 고름을 잡으려 했다. 연화는 공포에 질려 발버둥 쳤으나 힘센 장정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비키시오, 어머님께 고할 것입니다. 연화가 소리쳤지만 김가는 콧방귀를 뀌었다. 마님, 그 노인네는 내 손바닥 안에 있소. 누가 바보 며느리 말을 믿어준답니까? 절체절명의 순간 어디선가 부응하는 기괴한 소리와 함께 묵직한 물체가 허공을 가르며 날아왔다. 어이쿠, 김가가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비명을 지르며 옆으로 고꾸라졌다. 그의 머리 위로 떨어진 것은 커다란 벌집이 달린 나뭇가지였다. 앵을거리며 쏟아져 나온 성난 벌떼들이 김가의 얼굴과 몸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다. 의학 사람 살려버리다. 김가는 팔을 휘저으며 땅바닥을 기어 도망치느라 정신이 없었다. 연화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벌집이 날아온 쪽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칠성이 나무 뒤에 숨어 빼꼼히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그는 손가락을 입에 가져다 대며 쉿 하는 신역을 하더니 이내 벌이다 무서워. 벌이 아저씨 물어 헤헤헤 하고 소란을 피우며 집안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몰려오자 벌에 쏘여 퉁퉁 부은 김가의 꼴을 보고 다들 배를 잡고 웃었고, 칠성은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연화의 앞을 막아서며 짐짓 겁먹은 표정으로 연화의 치맛자락을 잡고 숨었다. 겉보기에는 벌이 무서워 아내 뒤에 숨는 바보 남편이었지만 연화는 자신의 등 뒤에서 느껴지는 그의 단단한 가슴과 떨림 없는 호흡을 느낄 수 있었다. 칠성은 김가가 연화에게 손끝 하나 대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시선을 분산시키면서도 교묘하게 연화를 자신의 보호 범위 안에 두고 있었던 것이다. 연화는 등 뒤에 남편에게 보이지 않게 살며시 그의 손등을 감싸 쥐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 그 어떤 방패보다도 든든하고 안전하게 느껴졌다. 그날 밤 소동이 가라앉고 다시 정막이 찾아온 신방에서 연화는 칠성의 잠든 얼굴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코를 골며 세상 모르고 자는 척하고 있었지만 연화가 다친 손에 약을 바르려 하자 움찔하며 손을 펴주는 그의 배려를 눈치챘다. 연화는 약을 바른 헝겊을 그의 손가락에 감아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고맙습니다, 서방님. 저를 지켜주셔서. 칠성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으나 그는 눈을 뜨지 않았다. 대신 잠꼬대처럼 웅얼거리며 돌아 누웠는데 그 소리가 연화의 귓가에 선명하게 꽂혔다. 진흙 속에서도 꽃은 피는 법. 조금만 더 참으시오. 연화는 촛불을 끄고 남편의 등 뒤에 조심스럽게 누웠다. 칠흑 같은 어둠 속이었지만 연화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흙탕물 같은 이 집안에서 바보라는 진흙을 뒤집어 쓰고 있지만 그 속에서 고귀하게 빛나고 있는 연꽃 같은 남편이 곁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몰랐다. 칠성이 바보 행세를 하며 숨죽이고 있는 동안 바깥 세상에서는 그의 정체를 의심하는 거대한 탐욕의 그림자가 서서히 이 집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하늘이 뚫린 듯 억수같이 퍼붓는 장대비가 기와 지붕을 사정없이 두들기고 창호지 문을 찢을 듯이 몰아치는 비바람 소리가 마치 원한 맺힌 귀신들의 통곡처럼 들려오는 밤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번쩍이는 섬광이 방안을 대낮처럼 비출 때마다 연화의 얼굴에는 공포와 근심이 짙게 드리워졌다. 아랫목에는 칠성이 고열에 시달리며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고 누워 있었는데 지난번 똥물에 빠지고 찬물로 씻긴 뒤 찬바람을 맞으며 벌집 소동까지 벌인 탓에 결국 몸져 눕고 만 것이었다. 추워. 엄마 추워. 칠성은 덜덜 떨리는 입술로 헛소리를 내뱉으며 이불을 걷어찼다가 다시 웅크리기를 반복했고 연화는 물수건으로 그의 뜨거운 이마를 닦아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 밖에서는 우르릉, 쾅쾅 천둥 소리가 천지를 진동시켰으나 연화의 귀에는 오직 남편의 거친 숨소리만이 안타깝게 들려올 뿐이었다. 시어머니 윤 씨는 아들이 아프다는 소식에도 병신이 가지가지한다며 의원조차 부르지 못하게 했고 연화는 부엌에서 몰래 다려온 약사발을 들고 남편의 입가에 가져다 대며 눈물을 삼켰다. 서방님, 제발 정신 좀 차려보세요. 이 약을 드셔야 합니다. 연화가 간절하게 속삭이며 숟가락으로 약을 떠먹이려 했으나 칠성은 이를 악물고 신음만 흘릴 뿐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연화의 눈에서 떨어진 눈물방울이 칠성의 볼을 타고 흘러내릴 때였다. 갑자기 뇌성병력이 치며 방문이 덜컹거리는 순간 칠성에 감겨있던 눈이 번쩍 뜨였다. 열기에 들떠 혼탁했던 눈동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폭풍우 속의 바다처럼 깊고 고요하며 맹수의 그것처럼 형형한 빛을 발하는 눈빛이었다. 칠성은 벌떡 일어나 앉더니 놀라서 뒷걸음질 치는 연화의 팔을 낚아채 끌어당겼다. 그의 손아귀 힘은 병자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강했고 뜨거운 체온이 연화의 손목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져 왔다. 부인 문단속은 확실히 하셨소.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연화의 귓가에 박혔다. 연화는 너무나 갑작스러운 변화에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칠성은 잠시 연화의 눈을 깊이 응시하더니 젖은 옷 속에 감추어 두었던 그 낡고 더러운 주머니를 꺼냈다. 지난 첫날 밤 얼핏 보았던 그리고 그가 바보 행세를 하며 목숨처럼 지켜온 바로 그 물건이었다. 칠성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의 매듭을 풀었다. 그러자 낡은 천 조각이 벗겨지며 그 안에 숨겨져 있던 물건이 비로소 완전한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어른 주먹만 한 크기의 오유이였는데 평범한 옥이 아니라 푸른빛이 감도는 청옥 군 위에 5발가락을 가진 용이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는 세상. 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희대의 보물이었다. 촛불빛을 받은 청옥은 마치 살아서 꿈틀거리는 듯 영롱한 광채를 뿜어내며 어두운 방안을 신비로운 기운으로 가득 채웠다. 연화는 그 압도적인 아름다움과 위엄에 숨이 턱 막히는 듯했다. 그것은 일개 양반가에서 소유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다. 왕실의 권위와 직결된 보는 것만으로도 불경죄에 해당할 수 있는 엄청난 물건임이 직감적으로 느껴졌다. 이것은 연화가 입술을 파르르 떨며 물었다. 칠성은 청옥을 소중하게 어루만지며 비통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내 진짜 이름은 최칠성이 아니오. 나는 10년 전 영모 누명을 쓰고 멸문지와 맨먼지와를 당한 영의정, 이대감의 유일한 생존자, 이현 리겐이라 하오. 연화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10년 전 조정의 간신들에 의해 억울하게 역적으로 몰려 삼족이 멸해졌다는 충신 이대감의 이야기는 조선 팔도가 다 아는 비극이었다. 그 집안의 핏줄이 바로 내 눈앞에, 그것도 천하의 바보 칠성이 되어 앉아있다니. 연화는 저도 모르게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도련님, 어찌 이런 누추한 곳에서. 현칠성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연화를 일으켜 세웠다. 일어나시오. 지금 내 꼴은 도련님은커녕 똥물 뒤집어 쓴 바보 천치일 뿐이오. 그는 창밖의 빗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지난 10년간의 처절했던 삶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941생으로 목숨을 건진 어린 현은 추격자들을 피해 거지가 되어 전국을 떠돌았고 우연히 자식이 없어 고민하던 지금의 최참판 양아버지를 만나 양자로 들어오게 되었다고 했다. 하지만 최참판이 의문사를 당하고 계모인 윤씨 부인과 마름 김가가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자신을 독살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살기 위해 스스로 바보가 되는 길을 택했던 것이다. 이 청옥으로 된 용패 롱파이는 선왕 전하께서 우리 가문에 하사하신 신표 신벼여. 이것만 있으면 언제든 나의 신분을 증명하고 간신들의 죄상을 밝힐 군사를 움직일 수 있소.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소.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이오. 현의 눈빛이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는 바보 행세를 하며 밤마다 몰래 윤씨 부인과 김가의 비리 장부를 조사해왔고 그들이 조정의 간신들과 결탁하여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바로 자신의 가문을 멸망시킨 원수들이 도사리고 있었다. 부인, 내가 똥통에 빠지고 벌에 쏘여가며 지키려 했던 것은 단순한 목숨이 아니오. 바로 우리 가문의 명예와 억울하게 죽어간 부모님의 원한을 갚을 기회였소. 현은 연화의 손을 다시 한번 꽉 잡았다. 그의 손바닥은 거칠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바위처럼 단단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혼자서는 힘들 것 같소. 부인, 연화 낭자. 그대가 나의 눈과 귀가 되어주시오. 나의 이 위험한 복수극에 공범이 되어주시겠소. 연화는 현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았다. 두려움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알 수 없는 뜨거운 것이 솟구쳐 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남편에 대한 연민이 아니었다. 멸시받고 천대받으며 살아온 자신의 삶과 가면을 쓰고 숨죽여 살아온 현의 삶이 맞닿아 일으키는 공명, 공맨이었다. 연화는 눈물을 닦고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서방님, 저는 이미 서방님의 사람입니다. 지옥불이라도 함께 뛰어들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현의 얼굴에 비로소 안도의 빛과 함께 깊은 감동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연화를 와락 끌어안았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밤, 좁은 신방 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며 하나가 되었다. 그것은 육체적인 결합을 넘어선 생사를 함께할 동지동지로서의 맹세였다. 그날 밤 현은 연화에게 구체적인 계획을 일러주었다. 마름 김가가 숨겨둔 이중 장부의 위치를 알아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며칠 뒤 열릴 마을 잔치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현은 다시 바보 칠성의 가면을 쓰기 위해 자리에 누웠고 연화는 청옥 용패를 다시 낡은 주머니에 넣어 자신의 속치마 깊숙한 곳에 꿰매어 숨겼다. 이것은 제 목숨과도 같습니다. 제가 죽기 전에는 절대로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연화의 비장한 말에 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폭풍우가 지나가고 아침이 밝아왔다. 비에 씻긴 하늘은 야속할 정도로 맑고 푸르렀다. 방문이 열리자마자 칠성은 다시 해해 밥 줘. 밥 배고파하며 침을 흘리는 바보로 돌아가 있었고 연화는 그런 남편을 타박하는 척하며 부엌으로 향했다. 하지만 연화의 눈빛은 어제와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주눅든 첩실의 딸이 아니었다. 그녀는 품속에 품은 용패의 무게만큼이나 묵직한 사명감을 띠고 있었다. 마당을 가로지르는데 저만치서 마름 김가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작은 아기씨 간밤에 천둥 소리에 잠은 잘 주무셨는가? 서방님이 병신이라 지켜주지도 못했을 텐데 내가 가서 말동무라도 해줄 걸 그랬구먼. 김가의 비아냥거림에 평소 같으면 고개를 숙이고 피했겠지만 오늘 연화는 김가를 차갑게 노려보며 쏘아붙였다. 말 조심하게. 아무리 바보라도 이 집안의 대를 이을 주인이네. 자네 같은 하인배가 함부로 입을 놀릴 상대가 아니야. 김가는 예상치 못한 연화의 섯을 퍼런 기세에 당황하여 헛기침을 하며 물러섰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더욱 교활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뒤로 물러나며 어딘가로 은밀한 신호를 보냈다. 칠성의 비밀을 눈치챈 것은 아니었지만 갑자기 달라진 연화의 태도에서 본능적인 위험을 감지한 것이다. 게다가 대문 밖에는 낯선 그림자들이 서성이고 있었으니 바로 연화의 친정에서 보낸 사람들이었다. 악독하기로 소문난 계모와 욕심 많은 언니 월선이 칠성이 바보인 줄로만 알았다가 최참판 댁에 숨겨진 재산이 어마어마하다는 소문을 듣고 탐욕의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오후가 되자 최참판 댁의 대문이 요란하게 흔들리며 박진사 댁의 하인들이 들이닥쳤다. 그리고 그 뒤로 화려하게 치장한 월선과 계모가 위풍당당하게 들어섰다. 월선은 마당에서 흙장난을 하고 있는 칠성을 보며 코를 막고 경멸하는 표정을 지었으나 곧이어 집안의 으리으리한 규모를 훑어보며 탐욕스러운 눈빛을 번뜩였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저런 바보한테 시집오기 싫어. 우리 착한 연화를 보냈더니 알고 보니 여기가 금방석이었네. 월선은 뻔뻔하게 연화를 밀치며 안방마님, 윤씨 앞으로 나아가 넙죽 절을 했다. 어머님, 제가 진짜 며느리감 월선입니다. 저 천한 것이 감히 제 자리를 가로채고 들어와 안방마님을 속였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마당에 있던 칠성은 멍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으나 소매 속에 감춘 주먹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연화는 당황하여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속치마 속에 용패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 밖에서는 탐욕에 눈먼 승냥이 떼가 몰려오고 안에서는 칼을 간 원수들이 도사리고 있는 사면초가 스면 죽어의 상황. 그러나 이것은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였다. 현과 연화 두 사람은 눈빛을 교환하며 다가올 폭풍을 정면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바야흐로 거짓과 진실, 탐욕과 정의가 충돌하는 거대한 소용돌이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네, 2년 감히 천한 첨년의 딸 주제에 언니의 자리를 훔치고도 무사할 줄 알았느냐. 당장 그 옷을 벗고 썩 물러가지 못할까. 월선의 앙칼진 고함 소리가 최참판댁의 기와지붕을 뚫을 듯 울려 퍼졌다. 마당에는 이미 구경 나온 마을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고 그 한복판에서 월선은 연화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악을 쓰고 있었다. 연화는 머리채가 잡힌 채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지만 비명 한 번 지르지 않고 도끼 어린 눈으로 언니를 올려다보았다. 월선의 뒤에는 탐욕의 눈이 먼 계모가 씩씩거리며 서 있었고 그 옆에는 이 상황을 즐기듯 부채질을 하고 있는 시어머니 윤씨와 비열한 웃음을 흘리는 마름 김가가 서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었다. 썩은 고기를 노리고 달려든 승냥이 떼들이 연화와 칠성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기 위해 벌인 인민재판이나 다름없었다. 윤씨 부인이 곰방대를 탁탁 털며 입을 열었다. 어쩐지 들어올 때부터 재수가 없더라니. 원래 내 며느리가 될 아이는 이쪽이라 이거지. 진사댁 따님이 직접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하니 내 이삭이 결혼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구나. 윤씨는 연화보다 월선의 화려한 옷차림과 가져온 예물 보따리에 눈독을 들이며 뻔뻔하게도 월선의 손을 들어주었다. 김가는 이때다 싶어 관아의 고발장을 접수했고 곧이어 포졸들을 대동하고 사또가 가마를 타고 들이닥쳤다. 사또는 평소 김가에게 뇌물을 받아먹으며 최참판댁의 비리를 눈감아주던 탐관오리였다. 그는 마당에 마련된 상석에 거만하게 앉아 연화를 죄인 취급하며 내려다보았다. 네, 2년 연화라 했느냐? 형님을 대신해 가마를 타고 사기 혼인을 했다는 게 사실이냐? 이는 국법을 어긴 중죄로다. 연화는 흐트러진 옷매를 가다듬고 무릎을 꿇은 채 또렷하게 말했다. 사또날이 억울합니다. 저는 아버님의 명을 받아 정당하게 가마를 탔습니다. 형님은 혼례 당일 자결 소동을 벌이며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와서 이 댁의 재산이 탐나 말을 바꾸는 것은 천벌을 받을 짓입니다. 연화의 당당한 태도에 구경꾼들이 웅성거렸다. 하지만 월선은 곧바로 바닥에 엎드려 거짓 눈물을 짜내기 시작했다. 아이고 억울해라. 저 계집이 저에게 몽혼약 정신을 잃게 하는 약을 먹이고 가마에 올랐습니다. 저는 정신을 잃어 아무것도 몰랐단 말입니다. 계모 역시 옆에서 거들며 맞습니다. 사또, 저 앙큼한 것이 언니의 자리를 훔치려 꾸민 짓입니다. 라고 소리쳤다. 사또는 김가와 눈짓을 교환하더니 헛기침을 하며 판결을 내리려 했다. 증거가 명백하구나. 죄인 연화는 곤장 100대를 맞고 쫓겨날 것이며 혼인은 무효로 하고 월선 낭자가 정실 부인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사또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가장 중요한 목적을 드러냈다. 바보 칠성은 가장으로서 집안을 단속하지 못한 죄와 더불어 김가가 제출한 장부에 따르면 곡식을 횡령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이에 칠성을 하옥하고 전 재산을 관아에서 몰수하여 관리하겠다. 결국 모든 것은 최참판댁의 막대한 재산을 사또와 김가가 나누어 먹기 위한 거대한 음모였던 것이다. 월선과 계모는 그 떡고물이라도 주워 먹으려 이용당하는 줄도 모르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포졸들이 연화와 칠성을 포박하려 달려드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마당 구석에서 코를 후비며 쭈그리고 앉아있던 칠성이 갑자기 흐흐흐 재밌다. 사또 아저씨 놀이 재밌다 하며 벌떡 일어났다. 그는 춤을 추듯 비틀거리며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다. 사람들은 미친놈이 또 발작을 한다며 혀를 찾고 사또는 인상을 찌푸리며 소리쳤다. 저 미친놈을 당장 끌어내라. 포졸들이 창을 겨누며 다가오자 칠성의 걸음이 뚝 멈췄다. 그리고 그가 고개를 천천히 들었을 때 마당을 가득 채우던 소란스러움은 거짓말처럼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다. 칠성의 얼굴에서 바보의 표정이 씻은 듯이 사라져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그의 눈빛은 서슬퍼런 칼날처럼 빛나고 있었고 구부정했던 허리는 대나무처럼 꼿꼿하게 펴져 있었다. 그가 입을 열자 그 목소리는 더 이상 어눌한 바보의 것이 아니었다. 천둥이 치듯 쩌렁쩌렁하고 위험 있는 호통이 관아 마당을 뒤흔들었다. 네, 이놈들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주둥이를 함부로 놀리는가. 그 압도적인 기세에 사또조차 움찔하여 엉덩이를 들썩였다. 뭐야. 내 놈이 미치더니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김가가 나서서 칠성의 멱살을 잡으려 했으나 칠성은 김가의 손목을 가볍게 낚아채 비틀어버렸다. 으악, 김가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뒹굴었다. 칠성은 쓰러진 김가의 품속을 뒤져 붉은 비단으로 감싼 장부 하나를 꺼내 들었다. 이것이 무엇이냐? 내 놈이 지난 5년간 사또와 결탁하여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고 우리 집안의 재산을 빼돌린 이중 장부가 아니더냐? 칠성이 장부를 사또의 얼굴에 집어던지자 낯장이 흩날리며 그들의 추악한 비리가 낱낱이 드러났다. 사또는 당황하여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괵소리를 질렀다. 저놈이 역적 모의를 한다. 당장 저놈의 목을 베어라. 포졸들이 칼을 뽑아들고 칠성을 향해 쇄도했다. 연화는 비명을 지르며 칠성의 앞을 막아서려 했다. 안 됩니다. 서방님을 해치려거든 저를 먼저 베십시오. 그러나 칠성은 부드럽게 연화를 뒤로 감싸 안으며 다른 한 손으로 품속 깊이 간직해왔던 물건을 꺼내 높이 치켜들었다. 멈춰라. 칠성의 외침과 함께 그의 손에서 뿜어져 나온 푸른 광채가 마당을 가득 메웠다. 그것은 바로 청옥으로 조각된 5발가락을 가진 용이 새겨진 용패 롱파였다. 햇빛을 받은 용패는 눈이 멀듯한 강렬한 빛을 발산하며 왕실의 권위를 묵묵히 웅변하고 있었다. 그 물건을 본 순간 달려들던 포졸들은 얼어붙은 듯 멈춰섰고 사또의 눈알은 튀어나올 듯 커졌다. 그것은 단순한 벼슬아치의 심표가 아니었다. 왕의 대리인 생사 여탈권을 쥔 암행어사보다 더 상위의 권한을 가진 왕족이나 국가의 중대사를 처리하는 특사만이 지닐 수 있는 지고지순한 보물이었다. 나를 알아보겠느냐? 나는 10년 전 너희 같은 간신배들의 모함으로 멸문당한 이대감의 적자 이현 리겐이다. 칠성하니 이현의 목소리가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다. 선왕 전하께서 하사하신 이 용패가 나의 신분을 증명한다. 나는 오늘 왕명을 받들어 부패한 탐관오리를 처단하고 억울하게 죽은 내 부모의 원한을 갚고자 한다. 그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마당에 모인 수백 명의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바보 칠성이가 똥물을 뒤집어 쓰고 살던 그 천덕꾸러기가 사실은 명문가의 자제이자 왕의 신임받는 인물이었다니. 사또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의자에서 굴러떨어졌고 김가는 바닥에 머리를 쳐박고 살려달라고 빌기 시작했다. 윤씨 부인은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렸고 기세등등하던 월선과 계모는 얼굴이 잿빛으로 변하여 뒷걸음질 치다 서로의 발에 걸려 넘어졌다. 여봐라, 이 부패한 수령과 탐욕스러운 마름, 그리고 거짓으로 가문을 능멸한 자들을 모두 포박하라. 이연의 명령이 떨어지자 사태를 파악한 포졸들이 태도를 돌변하여 사또와 김가, 그리고 월선과 계모를 포위했다. 아이고 나으리,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월선이 이연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으나 이연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네가 버린 것은 단순한 바보 신랑이 아니라 사람의 돌이었다. 네 탐욕이 너를 파멸로 이끌었으니 누구를 원망하겠느냐. 이현은 묶여가는 사또와 김가를 향해 마지막 일가를 날렸다. 너희의 죄상은 이 장부와 백성들의 증언으로 낱낱이 밝혀질 것이다. 한양으로 압송하여 엄중히 국문할 것이니 그리 알라. 백성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억눌려왔던 억울함이 해소되는 통쾌함에 눈물을 흘리는 노인들도 있었다. 이현은 몸을 돌려 멍하니 서 있는 연화에게 다가갔다. 그는 용패를 다시 품에 넣고 연화의 떨리는 두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었다. 부인 많이 놀라셨소. 내 약속하지 않았소. 반드시 지켜주겠노라고. 이현의 눈빛은 방금 전에 서슬퍼런 위험 대신 한없이 깊고 따뜻한 애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연화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으나 이현이 단단히 부축해 주었다. 서방님, 정녕, 꿈이 아니지요.
연화의 물음에 이현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꿈이 아니오. 이제 기나긴 악몽은 끝났소. 이제부터는 그대와 내가 진짜 주인으로서 이 집을 그리고 우리 인생을 다시 세울 것이오. 끌려가는 월서는 연화와 이현의 다정한 모습을 보며 피눈물을 흘리며 절규했다. 안 돼. 저 자리는 내 거야. 내가 정실 부인이라고 하지만 그녀의 비명은 사람들의 환호성과 조롱 섞인 야유에 묻혀 허공으로 흩어질 뿐이었다. 죄인들이 끌려가고 마당이 정리되자 이현은 하인들을 불러 모았다. 오늘부터 이 집안의 모든 악습을 철폐한다. 억울하게 빼앗긴 소작농들의 땅을 돌려주고 창고를 열어 굶주린 이웃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어라. 그의 첫 명령에 하인들과 마을 사람들은 만세를 부르며 엎드려 절을 했다. 진흙탕 싸움 같았던 재판이 끝나고 붉은 노을이 내려앉은 마당에는 평화로운 정적이 감돌았다. 이현과 연화는 나란히 서서 붉게 물드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10년간의 굴욕과 인내, 그리고 연화가 겪어야 했던 수모와 고통이 저 노을 속으로 녹아내리는 듯했다. 하지만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이현은 한양으로 올라가 가문의 신원 셴년을 회복해야 했고 연화는 어지러워진 집안을 수습해야 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두렵지 않았다. 서로의 손을 맞잡은 온기가 그 어떤 보물보다 값지고 단단하게 그들을 지탱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들 앞에는 고난이 아닌 함께 걸어갈 꽃길만이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했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언제나 그렇듯 더욱 맑고 투명한 고요가 찾아오는 법이다. 탐관오리와 간신배들이 줄줄이 포승줄에 묶여 한양으로 압송된 후 최참판댁, 아니 이제는 본래의 이름을 되찾은 이 대감댁의 마당에는 따사로운 늦가을의 햇살만이 평화롭게 내려앉아 있었다. 담장 너머로 들려오던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이제 찬사와 존경의 목소리로 바뀌었고 집안을 짓누르던 음습한 기운은 연화의 손길에 의해 하나둘 거쳐나가고 있었다. 연화는 이현이 떠날 채비를 하는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경을 감추지 못하고 옷고름을 만지작거렸다. 이현은 가문의 억울한 누명을 완전히 벗고 선왕의 유지를 받들어 조정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한양으로 떠나야만 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자 그가 10년을 바보로 살며 기다려온 순간이었다. 부인 내 금방 다녀오리다. 찬바람이 불기 전에 돌아올 테니 너무 걱정 마시오. 이현은 갓을 고쳤으며 연화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제 더 이상 침 흘리는 바보 칠성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푸른 도포자락을 휘날리는 그의 모습은 마치 구름을 타고 승천을 준비하는 용처럼 늠름하고 기품이 넘쳤다. 연화는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애써 미소 지으며 남편의 온매무새를 다듬어 주었다. 서방님 걱정은 제 몫이니 부디 뜻하신 바를 이루고 무사히 돌아오셔요. 집안일은 제가 단단히 챙기고 있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이현은 그런 연화가 더없이 사랑스럽고 대견하여 무사람들이 보는 앞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그대가 있어 내 마음이 천군만마를 얻은 듯 든든하오. 이 집의 주인은 바로 그대이니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당당하게 지키고 있으시오. 이현이 떠난 뒤 연화는 슬퍼할 겨를도 없이 집안을 개혁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윤씨 부인과 김가가 착복했던 재산을 풀어 소장료를 대폭 낮추고 억울하게 쫓겨난 하인들을 다시 불러들이는 것이었다. 또한 흉년에 굶주리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매일 곡식을 쑤어 대문 앞에 내놓으니 인색하고 독하기로 소문났던 최참판댁이 활인활연의 집으로 불리며 칭송을 받게 되었다. 연화는 더 이상 구박받는 첩의 딸도 바보의 아내도 아니었다. 그녀는 지혜롭고 자애로운 안주인으로서 집안의 기둥이 되어가고 있었다. 밤이 되면 연화는 이현이 남기고 간 서책들을 읽으며 학문을 익혔고 그가 돌아와 펼칠 뜻을 함께 받들기 위해 스스로를 갈고 닦았다. 계절이 바뀌어 차가운 바람이 잦아들고 마당의 매화나무 가지마다 팝콘 같은 꽃망울이 터지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꽹과리 소리와 함께 웅장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암행어사 출두요. 아니, 이 대감마님, 행차시오 아이들의 외침과 함께 저 멀리서 붉은 깃발을 앞세운 긴 행렬이 모습을 드러냈다. 연화는 하던 일을 멈추고 버선발로 대문 밖으로 뛰쳐나갔다. 마을 사람들은 길 양옆으로 늘어서서 환호성을 지르며 꽃잎을 뿌리고 있었다. 그 행렬의 중심 화려한 관복을 입고
백마 위에 올라타 위풍당당하게 들어오는 인물은 다름 아닌 이현이었다. 그는 조정에서 가문의 신원센유엔을 완벽하게 이루어내고 잃어버렸던 관직과 명예를 되찾아 금의 환향 금이이전댐 한 것이다. 말에서 내린 이현은 수많은 인파를 해치고 곧장 연화에게로 다가왔다. 부인 그 한마디에 연화는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내며 그의 품에 안겼다. 서방님, 오셨습니까? 정말로 무사히 오셨습니까? 이현은 연화를 으스러져라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약속을 지키러 왔소. 이제 다시는 그대를 혼자 두지 않으리다. 두 사람의 재회에 마을 사람들은 눈물을 훔치며 박수를 보냈다. 그것은 긴 겨울을 이겨내고 피어난 봄꽃처럼 아름답고 감동적인 풍경이었다. 그 시각 마을 어귀의 낡은 주막 뒷방에서는 남루한 옷차림의 두 여인이 쭈그리고 앉아 꽁보리밥을 나눠 먹고 있었으니 바로 월선과 그녀의 계모였다. 관아에서 곤장을 맞고 풀려난 그들은 가산을 몰수당하고 박진사에게조차 의절당해 갈 곳 없는 신세가 되어 있었다. 월선은 밖에서 들려오는 환호성 소리와 이현의 화려한 행렬을 문틈으로 훔쳐보며 땅을 치고 통곡했다. 아이고, 배야. 저 자리가 내 자리였는데 내가 저 금관조복을 입은 대감마님의 부인이 될 수 있었는데 그녀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계모 역시 내가 눈이 멀었지 바보인 줄 알았던 놈이 용일 줄 누가 알았겠느냐 하며 신세 한탄을 했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동정의 시선조차 보내지 않았다. 탐욕이 부른 인과응보. 인고잉보의 결말은 그토록 비참하고 쓸쓸했다. 그날 밤 이 대감댁에서는 성대한 잔치가 열렸다. 마을 사람 모두가 배불리 먹고 마시며 이현의 귀환을 축하했다. 잔치가 파하고 밤이 깊어지자 이현과 연화는 비로소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신방의 촛불은 은은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창밖에는 보름달이 휘영청 밝게 떠 있었다. 이현은 품에서 다시 한번 그 낡은 주머니를 꺼냈다. 하지만 이제 그 안에는 청옥 용패가 들어있지 않았다. 용패는 왕실에 반납되었고 대신 그 안에는 연화가 첫날 밤 그에게 주었던 수놓은 손수건이 고이 접혀 들어있었다. 부인 기억하오. 그날 밤 내가 이 주머니를 주며 목숨보다 귀한 것이라 했었지. 이현이 부드럽게 물었다. 연화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다. 예, 그 청옥 용패의 영롱한 빛을 어찌 잊겠습니까? 그러자 이현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연화의 손을 잡아 자신의 가슴에 얹었다. 아니요, 내가 바보 칠성으로 살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소. 차가운 옥새는 권위를 세워줄 순 있어도 얼어붙은 사람의 마음을 녹일 순 없더이다. 내가 똥물에 빠지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때 유일하게 나를 사람으로 대해주고 내 젖은 몸을 닦아주었던 그대의 그 따뜻한 손길. 그것이야말로 진짜 보물이었소. 연화의 눈에 다시금 물기가 차올랐다. 서방님, 저는 그저. 이현은 말을 잇지 못하는 연화의 뺨을 어루만졌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흙 속에 묻힌 진주를 몰라봤다고 하지만 나는 압니다. 진흙탕 속에서도 물들지 않고 피어난 연꽃은 바로 당신이라는 것을. 당신이 나를 지켰고 당신이 우리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응시했다. 그 눈빛 속에는 지난날의 고난과 슬픔이 녹아내리고 앞으로 함께할 날들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사랑만이 가득 차 있었다. 이현은 연화를 품에 안고 촛불을 껐다. 이제 바보 칠성은 죽고 없소. 오직 당신만의 지압이 이현으로 평생 당신 곁을 지키며 속죄하고 사랑하겠소.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우리 그렇게 늙어갑시다. 달빛이 창호지 문을 은은하게 비추는 가운데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다. 밖에서는 봄바람이 살랑이며 매화꽃잎을 날리고 있었고 긴 겨울잠에서 깨어난 만물이 생동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탐욕의 눈먼 자들은 스스로 판함정에 빠져 몰락하였고 착한 심성으로 묵묵히 제할 도리를 다한 연화는 그의 합당한 복을 받아 귀한 부인이 되었으니 하늘의 그물은 성긴 듯하여도 악인을 거르지 않고 선인을 외면하지 않는 법이다. 훗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하며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 것과 진실한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빛을 발한다는 교훈을 되새기곤 했다. 바보. 신랑과 착한 색시에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는 그렇게 전설이 되어 오래오래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